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기다리셨을 연불리의 비밀 노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서 또 라스베가스 CES도 있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등 아마 여러 가지 이분의 또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의 증시 흐름 어땠다고 보시는지요? 네, 1월 들어와서 참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뭐 일본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번 주도 좀 증시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씩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코스닥은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비트코인 그 ETF, 현물 ETF 승인이 좀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돼서 그렇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 좋았는데, 다만 이게 보통 이런 호재가 나오면 미리 선반영을 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진 것도 일단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단은 좀 부진한 가운데 그 금요일로 갈수록 코스닥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좀 받으면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 또 코스피가 부진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좀 실망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맞아요. 좀 실적이 쇼크, 한마디로 좀 안 좋게 나왔고, 거기다가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이제 홍나희 여사를 비롯해서 지분 매각 이슈가 있어서 이때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다 LG 에너지 솔루션마저도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제 결국 통과가 되는 또 그런 이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예, 다만 어쨌든 증시는 한 주 동안 대형주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서 중소형주는 재료에 따라서 뭐 급등락을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좀 계속 나오면서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은 좀 계속해서 이어졌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알아보고 갈게요.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올해 그 금리 인하 스케줄에는 변동이 없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와가지고 좀 우려를 했는데, 사실 그날 미국 증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게 높게 나온다고 해서 뭐 금리 인하를 할 걸 안 한다, 이건 또 아니다 보니까 증시 영향은 없었지만, 일단 내용을 보면 예상이 3.2%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3.4%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나 식품 가격처럼 변동성이 큰 걸 없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떨어지는 편인데 요게 이제 3.9%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왔고, 예상이 3.8이니까 조금 높게 나왔지만, 다만 시장이 좀 안도했던 건 전월이 4%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건 천천히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4.2, 4.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드디어 3%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좀 이 부분에는 높은 점수를 줬던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좀 물가가 높게 나왔을까? 그 원인을 살펴봤는데 이 신차랑 중고차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줬었고, 또 주거비라 그러죠. 렌트비인데 이것도 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는데, 근데 다만 시장이 평가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수치가 좀 높게 나왔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소매 가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의 만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있는데 그건 도매 가격이에요. 그게 좀 선행을 하거든요. 이 도매 가격은 어쨌든 뭐 딜러들이나 이런 이제 대리점 같은데 뭐 넘기는 뭐 그런 이제 가격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매 가격 같은 경우는 2개월째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소매 값은 올라간 거죠. 그럼 시차가 좀 존재하는데 결국 도매가 따라서 중고차 가격 다시 떨어지지 않겠냐, 연초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주거비에 선행하는 게 주택 가격인데 이것도 예전보다 좀 많이 좀 약간 둔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차, 중고차, 주거비가 대세 이렇게 다시 한번 뭐 물가를 올려서 또 좀 물가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작년 1분기가,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물가를 말씀드리면 작년 1분기가 5.8%, 2분기가 4%, 3분기가 3.5%, 이번 4분기가 3.2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방향은 바뀐 게 없어요. 계속 추세는 떨어져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것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물가지수 영향은 증시에는 크진 않았다. 다만 이제 시장이
3월에 금리 인하 할 걸로 그쵸. 좀 보고는 있는데 물가랑 금리. 네, 근데 그건 좀 너무 앞서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월 정도에 하지 않겠냐라는 좀 시각들이 좀 더 나오곤 있는데 그러나 뭐 어쨌든 1월 FMC가 이번 달 말에 열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연준 위원들의 또 생각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3월에 인하하는 것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약간 확률적으로는 5월 확률이 좀 높아진 거 아니냐. 약간 시장은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올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미국 따라서 한 두세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당장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금리 인하는 어쨌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시켜 물가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은 계속 좀 경고를 하더라고요. 가격 상승을 좀 차단시키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 얘기를 꺼내는 거 아직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뭐냐면 그래도 이번에 동결을 했던 배경은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으로 둔화 흐름을 좀 지속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뭔가 좀 끝냈다라는 신호는 안 줬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이번에는 좀 그 신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끝났다.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하지 않겠구나. 이걸 준 거는 이제 하나의 또 소득일 수는 있지만 인하에 대해서 미국은 좀 연준 의장이 좀 인하 얘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인하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다. 좀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내에 인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네. 이런 좀 시각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하반기에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고 결국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인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따라서. 먼저 하는 걸 보고 나서 아마 한국은행도 아마 그거를 좀 이제 따라서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체감 물가가 좀 한국이 높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3% 이하로 떨어져도 보통 체감 물가가 1% 더 높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2%대 가도 3%한 중후반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그걸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치로 보는 물가를 봤을 땐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체감 물가 자체가 아직 쉽게 안 떨어지고 있어서 금리나 섣불리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금리를 또 올리기도 어려운 게 부동산 PF 리스크가 좀 생겼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리스크 전이 또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자체의 기조는 어쨌든 끝나갔지만 어쨌든 이제 인하까지 가는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금리 이야기를 해봤고 금리하고 증시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 나왔던 어떤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의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시사를 하면 그 이후로 이제 증시가 진짜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다 상승을 했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상승을 했는지는 조건에 따라 달랐다. 이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은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경제랑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분석을 했대요. 한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연준은 피벗 그 금리 인하를 사실상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하기로 했는데 언제 할지는 뭐 그 기간 자체는 결정은 안 됐지만 지난 5차례 이런 좀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95년, 98년, 2001년, 2007년, 2019년 이 5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나서 금리 인하 하기 전까지 주식시장 상승률을 봤더니 S&P 500 지수 기준으로 최소 1.7%에서 최대 7.7%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급등한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견조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도 보시면 12월 13일 날 그 세 차례 금리 인하 시사를 했잖아요. 미국 연준이. 근데 현재 지난달 13일 그 시초가 대비해서 이번 1월 10일까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종가 대비해서 그때랑 지금 비교했더니 2.4%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과거 데이터랑 지금이 거의 유사한 그러게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이니까. 금리 인하를 만약에 뭐 3월에 할지 5월에 할지 모르지만 하고 나서가 중요하잖아요. 하고 나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중요했던 거는 이게 2001년과 2007년도에는 금리 인하 하고 나서 6개월간 S&P 500 지수가 무려 10%, 13%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경기 침체, 또 한 번은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근데 오히려 1995년, 98년, 2019년은 증시가 다 올랐어요.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좀 상승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경기 침체 이슈 없이 연착륙에 다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하하고 나서 미국 경제가 휘청이거나 네. 뭔가 뭐 안 좋은 이슈가 터졌다면 금리 인하랑 상관없이 증시가 부러지는 거고 다만 연착륙 아니면 경기가 견조하고 기업 실적이 받쳐주면 그렇죠. 랠리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또 선거까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기를 잘 컨트롤하고 싶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의도대로 연착륙이면 성공한다면 뭐 과거 사례처럼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요즘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자꾸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돌발 변수들이 또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체크하실 거는 금리도 금리인데 인하를 언제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견조할지가 네. 이제 앞으로의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니까 거기에 계속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있을 것 증시와 같아요. 국제 정세까지도 네. 한번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아닐까 싶어요. 승인의 배경은 뭐고 그 여파는 어땠는지까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ETF라는 현물 ETF는 뭐냐면 이제 실제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에 거래하시려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네, 거래소. 그 가상자산 그 플랫폼. 거래소에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그냥 사실 24시간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직접 자기가 매매하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냥 계좌 트셔가지고 삼성전자 한 주 사면 그 현물을 내가 직접 사는 거죠. 근데 ETF는 뭐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떤 그 특정 ETF에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ETF를 사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는 거죠.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근데 그 ETF의 현물 자산이 뭐죠? 그러니까 ETF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펀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네. 반드시 그걸 이제 구성하는 기초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셀트리온 뭐 아니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물을 담는 거죠. 여기다가. 근데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내가 직접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 ETF를 사게 되면 네.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사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뭐 이렇게 그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상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개 회사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개 자산운용사가 그걸 운용을 이제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뭐 그 자산운용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럼 현물로? 이제 그럼 비트코인 수요는 또 늘어날 거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럼 가상자산 거래소 수익이 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ETF를 또 사게 되면 비트코인만 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이걸 사면 그래서 실제로 코인베이스 주가가 좀 빠져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이슈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선순환 효과는 일어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잘 몰랐던 분들도 그래도 ETF 믿을만 한 거 아니냐.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문제가 생기겠냐. 그래서 이걸 또 매매하다가 직접 매매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선순환 구조는 펼쳐질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가짜 뉴스. 예, 뭐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되고 나서는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됐다. 다만 이제 국내 그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아직은 금융위에서 한국은 현물 ETF 승인을 지금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유권에서 그걸 내려가지고 아마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은 좀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어쨌든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실제 미국의 이제 연기금이나 헤지펀드들이 그동안 좀 암호화폐 투자를 좀 꺼려했던 건 사실인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현물 ETF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 미국의 크립토 투자 안 하는 89%의 기관 투자들 중에서 무려 88%가 이거 상장하면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투자하겠다. 이렇게 또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장애 시장이 있던 게 이제 본진으로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진짜 편입이 되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 같고 또 여기에 관련된 산업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게임과 엔터, 웹툰 같은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예전에 NFT 형식으로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하면서 이제 다 좀 안 좋아졌는데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컨텐츠 기업들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의 배경도 조금 설명을. 이게 예전에 아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 미국 대법원에서 여기 이제 가상화폐에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유권 해석을 좀 내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의 그 증권거래소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걸 뭐 승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좀 논란들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아마 그 판결 결과에 제가 의거해가지고 이거를 좀 승인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승인을 해도 뭐 어쨌든 또 지금 비트코인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미루는 것보다는 아예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고 요걸 하게 됐을 때 효과가 더 좀 긍정적인 효과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암호화폐 사고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 뭐 아시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차라리 이 안으로 합법적으로 좀 끌어들여서 예, 투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대신에 투자자 보호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좀 큰 결단을 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도 투자자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 저는 암호화폐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암호화폐는 아직은 저는 좀 이걸 제가 가치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해 주셔서 아직은 감사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하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 ETF들은 거의 많이 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네. 지금 알아보죠.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매출을 한 70조 예상을 했고 영업이익을 3.7조 예상입니다. 근데 실제 지표는 매출 67조, 영업이익은 2.8조.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죠. 근데 메모리는 괜찮았어요. 메모리는 재고도 많이 줄이고 출하가 늘어서 좋았는데 네. 문제는 삼성은 비메모리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사업들을 비메모리로 하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았고, 지금 왜냐하면 스마트폰 사업이 그렇게 좀 썩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 좀 둔화 때문에 이번에 비메모리 쪽에서 1조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이 아마 발생한 걸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잠정 실적에서는 어느 사업부가 얼마 벌었는지 그걸 얘기를 안 해줘요. 애널리스트의 추정만 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확정 실적이 나오면 그때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하기로는 비메모리 쪽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이 얘기가 있고, 또 삼성이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도 그렇죠. 하는데 이것도 전분기보다는 좀 둔화된 것 같다. 이게 원래 전분기에 3.3조를 벌었는데 이번에는 2.3조 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약간 모바일과 관련된 이쪽이 지난 3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둔화된 거죠. 네네. 그래도 메모리는 좀 괜찮았기 때문에 평가는 좀 엇갈리긴 하는데, 다만 어쨌든 시장이 좀 이번 4분기 실적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뭐 그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가를 낮추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좀 올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좀 사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좀 네네. 원래 좀 약간 삼성전자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이분도 일단 목표 주가는 올렸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셨는데, 다만 자기가 봤을 땐 3분기에는 좀 둔화될 것 같다,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보는 배경은 하반기에 수요 증가율이 시장이 20% 이상 예상을 하는데 그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네. 근데 이 메모리 경기를 6개월가량 선행하는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미 꺾이고 있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 선행하면 하반기에는 실제 메모리 업황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항상 이게 어쨌든 언제든지 수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보는 데이터상으로는 하반기에 좀 둔화 우려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약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약간의 시각들은 좀 엇갈리긴 하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좋아지는 거는 뭐 대부분 동의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슈가 또 있었죠. 삼성가의 여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2.8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그리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다.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대주주들이 지분을 팔 때는 한 번에 시장에 팔질 않아요. 그걸 만약에 장중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난리가 나겠죠. 계속 매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자를 먼저 모집을 해요. 기관이나 외국인을 먼저 모집을 해서 주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얼마에 할인해 줄 테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7만 뭐 4천 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나여사가 내가 2% 깎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내가 내 지분 넘길게. 그럼 이제 그 블록 대리라고 하거든요. 네. 시간에 거래해서 그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장중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물량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그걸 받잖아요. 그럼 자기는 지금 종가가 7만 4천 원인데 예를 들면 7만 2,700원에 싸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받자마다 파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싸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블록딜 물량이 이제 거래가 되면은 주가가 일단 당일에는 빠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물량은 또 원래 안 나오는 물량이죠. 잠겨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물량이 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유통 물량이 또 증가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악재로 좀 많이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날 대부분 좀 주가 빠졌고 물론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당일날 삼성전자 0.5%, 삼성물산이 1.8%, 삼성생명이 3.2%, 삼성 SDS가 3.2% 이제 이 4개 기업의 지분 매각이 나오면서 각각 다 빠졌다. 다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염두에 두실 게 이 물량은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 홍나의 이부진, 이서연 이분들이 상속세 납부를 지금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달에만 100억씩 이자가 나간대요. 왜냐하면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주식으로.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해서 아마 계속해서 돈을 갚으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순한 이제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멘탈과 무관하니까 오히려 이런 이슈로 주가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지 그렇죠. 않아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또 2024 새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됐습니다. 여기 내용들도 좀 살펴볼까요? 예, 1월 4일 날 이제 그 발표가 됐고 항상 이제 반기 단위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정부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좋은데 일단 이제 정부가 올해 기대하고 있는 건 수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수출이 정부 의도대로 잘 안 되면 이게 정말 정치에 꼬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매월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 여러분들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내수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는 여전히 좀 심각한 위기 상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반도체로 꼽았어요.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야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수출 증가율은 8.5% 정도로 일단 예상을 했고요. 해외 쪽에서 수주도 계속 좀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는 게 인프라, 방산, 원전 분야에 대한 세일즈 외교도 작년에 이거 좀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쪽을 계속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좋은 또 이런 해외 수주가 나왔는데 올해도 지금 인프라 쪽은 제2의 중동 붐이 좀 불고 있는데 중동 쪽에서 계속 수주 사업 확대할 것 같고 작년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또 중동 갔다 왔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중동 쪽의 수주를 확대할 것 같고 방산 쪽은 폴란드 그때 수주가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어떤 수출을 계속 늘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원전은 지금 올해 상반기에 루마니아 쪽에서 원전 설비 개선 사업 같은 이제 대규모 수주를 해외 쪽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세 개 쪽에서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물가는 작년이 3.6%였거든요. 상승률이. 올해는 2.6%로 일단 물가는 안정화될 것 같고요. 정부가 올해 가장 이제 심각하게 보는 게 내수랑 그 부동산 PF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정책 우선순위 최상단에 지금 놓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부동산이 잘못되면 우리나라는 경착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그 계속해서 부동산 쪽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이게 금융위기로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해외 수주 계속 그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 올해 핵심은 반도체가 얼마나 수출 잘해주느냐.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오늘 좀 오래 책임질 수 있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게 올해 좀 가장 큰 이제 목표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 또 상승 업종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사님께. 이걸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면은 다들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샀을 거잖아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여쭤보는 거죠.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계속 좀 흐름이 현저하게 갈 수 있다고 보시는 분야.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건 매일매일 자금들이 어디로 이제 이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금주의 이슈들을 따라서 어쨌든 돈들이 움직이거든요, 항상. 뭐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갔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론 이제 금요일은 좀 빠지긴 했지만 역시 그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러니까 근데 결국 뭐죠? 현물 ETF. 그러니까 그 주에 가장 큰 이슈 있잖아요. 거기에 돈들이 다 몰리게 됩니다. 돈에 눈이 있나 봐요, 네. 진짜.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게 악재가 됐을 때는 네. 그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지겠죠. 예. 그래서 빠져나가고. 그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업종들을 이번 주에 뭐가 강했구나 딱 보면은 이번 주엔 이게 가장 큰 이슈였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고 돈들은 어쨌든 그걸 쫓아다닌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섹터 중에서는 물론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건 좀 많은데, 다만 이게 이제 재료가 다 끝났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소강 상태로 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의 업종 중에서는 일단 건설주 쪽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정부가 또 정책들을 좀 몇 개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할 것 같고, 태형건설이 어쨌든 워크하고 이제 개시가 됐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좀 이제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챗 GPT 관련된 그 스토어가 이번에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앱들이 또 나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보안 문제입니다. 항상 이제 걱정되죠. 내 정보가 또 노출되면 어떡하지? 사이버 보안. 예, 그래서 보안주도 이번에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어쨌든 그 다음 주까지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보안과 건설 대표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염이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로 가져오셨습니까? 삼성증권의 김용호 이가영 연구원님이 쓰신 해운업종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배는 돌아가고 운임은 올라가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 주에 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홍해 쪽 이쪽에서 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맞아요. 불거져 버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좀 담겨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계 3도의 항로 중에 하나가 수에즈 운하도 있고 파나마 운하 있잖아요. 네네. 근데 파나마 운하는 약간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전 세계 교역량이 2.5%가 여기를 통과를 하는데, 여기는 그동안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배가 많이 못 다닌대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워낙 그동안 가뭄이 심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어쨌든 그 한 번에 이 선박 하나 통과할 때 2억 리터의 물이 소비된대요. 네. 그 정도로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당장 해결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 쪽에서 계속해서 이 배가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파나마 운하 우전도가 높은 선박이 LPG 운반선하고 자동차 운반선이 여기 좀 이제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이쪽은 좀 운임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수에즈 운하잖아요. 이 홍해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수에즈 운하 쪽으로 좀 못 가고 돌아가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여기 컨테이너 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희망봉으로 돌아가게 되면 엄청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운임 비용, 또 거기다가 이걸 통과하려는
회사들도 있어요. 나는 내 배가 좀 격추되더라도 그냥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럼 각종 비용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임에 다 전가되기 때문에. 근데 역시 여기도 가장 이제 많이 교육량이 좀 상당히 좀 많긴 하는데, 역시 이쪽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운반선이라든가 또 이 컨테이너선 네. 이런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해상 운임은 이미 반등을 시작했고,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기 전까지는 쉽게 지금 운임이 이게 안정화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올해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이 IMO라 그래서 그 국제 해사 기구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탄소 집약도 지수로 이제 규제를 도입하는 올해 원년인데, 뭐냐면 등급을 A부터 B, C, D, E까지 나눠서 2등급은 사실상 선박 운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네. 배출되는 그 이산화탄소 양을 이제 매겨요. 그거 많이 배출하네? 그럼 너는 2등급이야. 탄소 배출량. 운항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면은 저속 운항해야 돼요. 천천히 운항하든가 아니면 운항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배가 공급이 또 줄어들겠죠. 그 선박 운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거 역시 운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러게요. 해운 운임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해운주들을 봤을 때 이런 그 구조적인 공급 그 약간 축소 이슈도 있고 전쟁 리스크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운 업종에 대해서 좀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해운업은 최근에 HMM 뭐 M&A 이슈도 있어서 선택지가 좀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해외 쪽이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해운주를 좀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은 두 개를 꼽아주셨습니다. 그 자동차 운반선 운영하는 현대글로비스 네. 여기랑 대한해운 네. 두 개를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1월에는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부진한 흐름으로 네. 가고 있어서 그래도 실망하기는 아직 이른 건가요? 어떻게 1월에 좀 이제 그 두 가지죠.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이 못 미치는 거, 그거랑 아직 지금 중동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왜 악재냐면 비용을 올리죠. 각종 뭐 운임이라든가 유가도 상승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예상보다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주가 좀 부진하지만, 그러나 올해 금리 낮아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반도체도 방향성 자체는 바뀐 거 아니거든요. 약간의 기대에 못 미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반영될 수 있는데, 다만 1월 말까지는 뭔가 뚜렷한 지금 뭐 호재들이 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또 저희 뵙고 희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항암제를 개발할 때 일단 약물을 하나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분들이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